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농업상에 우리가 작물을 분류를 할 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그죠? 맨 처음에 했던 것은 용도에 따른 분류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농업상의 분류로서 생태적 특성에 따른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재배 이용에 의한 분류를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이라 하니까 그런데 분류상의 마지막입니다. 재배 이용에 의한 분류입니다. 그래서 먼저 경영에 따른 분류, 그러니까 동반 작물이라고 하면 조합한 작물, 함께 가는 작물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작업 작물, 농가에서 이용하는 이런 형태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황금 작물은 뭐냐 하면 바로 판매해서 돈으로 만들 수 있는 작물을 말하죠. 그 다음 경제 작물은 경제적 가치, 어떻게 보면 황금 작물과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것은 경제적인 목적으로 재배하는 소위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작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용도에 따른 녹비란 말은 지금 안 쓰고 풋그름이라고 한다고 했죠. 순 우리말로 이제 쓰기 위해서 풋그름 작물과 그 다음 사료 작물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청해 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풀을 청자입니다. 풀을 때 예치해서 베어서 이용하는 작물, 그래서 이거는 생초로 이용한다 이런 말이고, 이것을 이제 풀을 때 베어서 토양 속에 집어넣으면 비료 대신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 풀을 때 베어서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면 사료 작물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용도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건초 작물은 말려서 이용하는 것. 그 다음 이제 사일리지 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사일리지라고 하면 소 먹이를 주로 말하죠. 그죠? 요것은 일명 김치입니다. 김치. 우리 사람으로 치면 우리가 김치를 먹지 않습니까? 이게 발효를 시키죠. 그래서 이것은 주로 옥수수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에 줄기, 잎, 그리고 일부에 이제 좀 덜 익었을 때의 옥수수 옥수수 열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함께 넣어서 이제 발효를 시키는 거죠. 일명이 이제 젖산 발효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실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사일로 들어보셨나요? 사일로 처음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사일로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기호보다는 여기 도형으로 가시면 이렇게 이제 탑처럼 생겼죠. 나오너라 탑아 어디 갔느냐. 자, 탑이라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디 가다 보면 있냐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고속도로라든지 일반 도로라든지 길을 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서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사일로, 축산농가에서는 사일로를 이렇게 이제 통상적으로 만들고, 그런데 이제 이게 곡물 저장하는 또 용도로 쓰입니다. 그런 것의 경우는 일명 우리가 이제 RPC라고 합니다. RPC가 뭐냐 하면, Rice Processing Complex. 그러면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미국 종합 처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쌀이나 보리, 밀 이런 애들을 처리하는 컴플렉스다, 장소다 이런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일리지, 엔실리지 같은 경우 만들 때는 이걸 사일로 통이라고 하죠. 사일로. 여기에 이제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고 이제 여기에 발효를 시키는 이제 발효균을 함께 넣습니다. 넣어서 이제 소를 주겠다 할 때는 소 먹이로 할 경우에는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이 아래쪽에 이제 그 홀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또 붙여넣기 갑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에 넣을 때는 어떻습니까? 밑에서 이렇게 밀어 올릴 수는 없죠. 왜냐면 돈만 많으면 컨베이어에 달아서 올릴 수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가져서 위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이제 소 사료로 쓰겠다. 소가 이제 야 어느 정도 김치가 익었다 하면은 얘들을 이제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오픈할 수 있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 먹이로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꺼내서 사용을 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이제 이걸 먹일 때 보면 냄새가 향긋한 냄새가 나죠. 우리가 김치가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상당히 맛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물 전체, 농업 전체를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거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긴 있는데 저 들판에 이건 뭔가 좀 다르다, 축산농가가 없다 할 경우에는 거의 100% 논에 있는 것은 이 RPC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RPC는 아마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지금 분포를 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다르기 때문에 주로 이제 RPC가 많고 미국 쪽에는 이 사일로가 많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작물을 일단 분리를 하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작물의 품종과 유전 6종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품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는 것, 뭐 일품벼, 일미, 이렇게 또 동부 콩이라면, 그 다음에 사과라고 하면은 부유, 이런 것들, 부유는 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엄청나게 많은 품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품종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전과 육종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 기술이 투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부모가 갖고 있는 엄마, 아버지가 갖고 있는 혈통을 자식대에 전해지는 것, 여기 자식이라면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럼 엄마, 아버지를 반반 담든지 엄마를 70%, 아버지를 30% 담든지 거의 유전하는 거죠. 요게 이제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만, 과거에는 우리가 유전 인자가 매우 중요했죠. 지금도 중요합니다만 요즘은 이제 그 환경이 그만큼 또 중요하다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유전의 개념은 부모의 형질이 자식 또는 자손한테 이어지는 것, 요게 유전입니다. 그럼 육종은 뭐냐 하면 이 아름다운 멋있는 이제 자식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부모 형질이 유전자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사람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식물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것은 이제 키가 크고 병충해 저항성이 강하다. 그럼 얘는 키가 크고 병충해 저항성이 강한 반면에 수량이 적다. 그러면 요 이제 다른 행질은 수량이 많은 것을 교배를 한다든지 여기 있는 유전자를 여기에 옮긴다든지 여러 가지 생명공학적 기법을 이용하는 것이죠. 지금은 과거에는 육종하면 그냥 트레디셔널 말 그대로 전통적인 A 플러스 B 해서 했지만 지금은 이제 유전자를 옮기는 기술까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생명공학도 포함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품종을 선택을 하는데 어떤 품종을 선택할 거냐는 이 재배자의 농민분들의 결정에 따라 되는데, 이 농민분들은 통상적으로 이제 시군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또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은 이우지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최근에는 농민분들이 거의 프로가 다 되어 계십니다. 그만큼 교육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나는 자 A 지역에 사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밀양이다. 밀양 하면은 사과가 유명하다, 대초가 유명하다 하면 거기에 또 청양고추가 유명하죠. 그러면 이런 품종들을 내가 다른 데 지역에서 유명한 것보다 이 지역에서 유명한 걸 하면은 마케팅이 상당히 유리하고 기술도 주변으로부터 상당히 쉽게 전수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품종을 선택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토양이 조건이 또는 이제 위치에 있는 조건이 햇빛이 잘 든다, 잘 들지 않는다, 그리고 배수가 물이 잘 빠진다, 잘 빠지지 않는다, 그 배수라 그러죠. 이 배수 등급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토양의 또 토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적으로 거기서 유명하다 해서 그걸 도입을 하다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게 여기 이 지역의 특산물을 특산 품종을 재배하고 싶지만 토양 조건이나 환경 조건을 반드시 이제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품종을 육성하는, 우리가 지금은 품종하고 계통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품종 육성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장 간단한 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A와 B가 있으면 또가 C가 있으면 하나는 병해충에 강하고 하나는 병해충에는 약하나 수량이 많다, 또 하나는 수량은 많고 병해충은 약한데 수강 태세가 좋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럼 A 곱하기 B, A, B, C를 같이 이제 교배를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수한 우량행지를 한 곳에 모으는 것이 육성 품종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유전 변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 유전 변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A라고 하는 애가, 자 갑니다. 자,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는데, 이게 이제 A 곱하기 B 해서 이제 C라는 새로운 자식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유전자가 변이가 되는 거죠. A, B 공통으로 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변해가는 거죠. 그런데 얘가 저쪽에 멀리 있는 미국에서 가져온 애하고 교미를 하는 거죠. 교미라고 하는 것은 동물에 해당되는 것이고 식물이니까 교배를 하는 것이죠. 그럼 교배 조합을 짜서 교배를 했는데 E라는 애가 새로운 것이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이렇게 보면은 변이가 생겨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행질은 한 10%밖에 없고, 이쪽에서 이제 나온 미국에서 가져온 얘 혈통 피가 거의 여기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되는 것들을 간단히 말하면 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의외에 생각지도 못한 애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변이인데, 이 변이는 방금 말씀대로 이제 육종에 의해서, 교배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환경적인 변이, 또 요즘 참 호르몬 이제 이런 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GA, 사이토카이닌, 식물 생장 호르몬,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하고 식물 생장 호르몬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변이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작물의 품종과 유전 파트에서 보면 이 재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품종이라도 내가 가지고 왔지만 실제 이것이 생산량이 좋아야 되는데, 생산량이 많게 하기 위한
방법은 이 재배 기술과 환경이 매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배 환경에서 작물의 품종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 이게 재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재배 기술을 최대한 개발해서 수량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그럼 뭐가 관여하느냐 하는 겁니다. 관여하는 요건들을 보면 먼저 우리 농민분들은 가장 핵심이 우수한 우량 품종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량도 많이 나고 그 다음 쌀로 치면은 밥맛도 좋은 것, 그죠? 그 다음 또 병해충에 강한 것, 뭐 이런 것이 있겠습니까? 많은 어쨌든 이 우리가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품종을 이런 모든 행지를 다 갖출 수 있는 최선의 품종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품종을 선택하면은 이걸 가지고 이 재배 기술에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토양에 재배하고 비료를 얼만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배 조건은 A라는 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약간 저지대, 낮은 지대 또는 평야지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그런 이제 조건. 만약에 콩이라고 가정하면 물이 있는 조건에서 못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배수가 잘 되는 조건, 즉 물이 잘 빠지는 조건에 재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쪽 다 안정성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요한데 무슨 얘기냐면 이 A라는 품종을 심었는데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내가 옆집에 보니까 수량이 많이 나고 좋았는데 내가 심으니까 영 안 좋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재배 기술에 있어서 똑같은 기술이 도입이 돼야만 이게 재배의 안정성이 이제 담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런 품종이 있어요. 우리가 칼로스라는 품종 쓰지 않습니까? 칼로스라는 품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벼 품종인데 미국에서는 M201을 얘기를 합니다. 지칭을 하는데 M이라고 해서 미디움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쌀알이 기냐 중간점이냐 아니면 몽딱하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L을 쓰면 롱그레인 길쭉한 걸 말하죠. 그러면 중간형인데 이 품종을 재배를 쫙 하다가 새로운 신품종을 만들어냈습니다. M202라는 새로운 신품종. 제가 봐도 이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농민분들은 전부 이 종자를 사서시거든요. 사서시는데 이 새로운 신품종이 좋은 걸 아무리 홍보를 해도 이거 그래서 안 바꾸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 왜 안 바꾸느냐를 봤더니 결국은 우리는 M201의 모든 재배법들이 다 포괄성이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여기 능숙한데 새로운 품종을 만들면 이게 파종 시기라든지 또 수확 시기가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또 비료 시용량도. 그래서 이것은 좀 불안정하다. 어느 정도 안정되면 하겠다. 그것이 이제 농민분들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좀 도전 정신이 약한데 그 이유는 우리와 달리 우리는 1인당 농가가 벼 재배 면적이 3헥타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 그런데 미국은 400, 500헥타르입니다. 자, 그러면 몇 배입니까? 130배가 넘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비교가 되나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하고는 신속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긴 하지만 이게 이제 재배의 안정성이라는 거죠. M201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안정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건 영호짐이라고 하겠습니다. 영호짐이, 그 다음 일미, 뭐 일품,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이, 뭐 동진배는 지금 뭐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애들을 이제 재배를 하는데, 이런 애들은 여기 심으나 저기 심으나 옆집이나 뭐 아랫집이나 거의 비슷한 수량을 내고
지금 재배 기술이 딱 정착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태풍이 분다거나 뭐 비바람이 많이 친다거나 햇빛이 조금 덜 비친다거나 일조량이 부족할 이런 경우에도 큰 문제 없이 잘 자라더라. 이것이 뭐냐면 안정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재배할 때 경영의 합리화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이런 경우입니다. 이제 내가 이제 작물을 재배를 하는데 뭐 콩을 예를 들까요? 콩을 재배를 하는데 이제 실제 1헥타르당 이제 매출액이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매출액이 그 헥타르당 기준으로 합니다. 헥타르당 1,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죠. 헥타르당 보통 한 3,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1헥타르당 3,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내가 요 투입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투입비가 예를 들어서 뭐 경운 로타리 치고 그다음 농약, 화학제 시용, 그다음에 잡초 방제 뭐 여러 가지 수확 뭐 가공까지 다 하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2,800만 원, 뭐 2,900만 원이다. 이러면 농사 짓겠습니까? 안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최대한 투입비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입비는 저희들이 이제 연구하는 입장이고 농가들의 이제 규모를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는 투입비가 절반 이상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1,500만 원 보시면 됩니다. 모든 투입비를. 그러면 3헥타르 정도 하면 어떻습니까? 4,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난다는 거죠. 1헥타르에 1,500만 원 그 순수익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농사 지을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결국은 경제성입니다. 이 경제성은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도 있고, 일부 요거는 이제 투입비에 관한 얘기고, 생산성을 이제 향상시킨다는 것은 콩이 헥타르당으로 기준을 해서 이제 헥타르당 200에서 300kg 정도 생산이 되죠. 헥타르당이 아니고 시바르당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얘기입니다. 시바르당. 그러면 200에서 300kg이 생산이 되는데 시바르당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헥타르당으로 하면은 헥타르당으로 하면은 이 단위만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2,000이니까 2톤이 되겠죠. 2 내지 3톤이 됩니다. 그죠? 3톤 per 헥타 이렇게 됩니다. 헥타르당 2 내지 3톤이 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지금 생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새로운 신기술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품종을 통해서 나는 400kg에서 500kg까지 생산한다. 2배 정도 생산이 됐다 하면 똑같은 투입 비용이 덤에도 이렇게 생산량이 많다 이러면은 이 경제성으로 보면 2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헥타르에 1,500만 원이었던 것이 어떻게 됩니까? 3,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3헥타르 하면 9,000만 원, 약 억대 연봉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생산성 향상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콩을 이제 예를 들었지만 다른 작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품종을 선택하느냐, 우수한 품종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투입되는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생산성과 수량성 같은 말이겠지만 경제성이 달라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배 기술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품종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품종에 따라서 재배 기술도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품종의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품종의 개념은 뭐냐 하면 생태형으로 봐서는 다양한 재배 환경에 적응을 해서 생긴 것, 이게 뭐냐면 품종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 이제 품종, 이거는 생태형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정의하는 품종은 다른 것과 구별되는 특성이 균일해야 됩니다. 특성이 다른 거하고 차별화되는 요거 이제 특성이 균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대가 진전돼도, 그러니까 올해 심었는데 요렇고 내년에 심었는데 요렇고 해서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되지, 올해는 100kg, 내년에는 30kg, 그 다음에는 20kg 이러면 이게 품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대가 진전되어도 이게 수량성이나 형질이 거의 변치 않아야 된다 하는 거죠. 변치 않아야 된다. 그 다음 작물의 기본 단위, 그리고 특성이 균일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개체 균일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특성이 균일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요게 품종이 갖춰야 될 요건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량 품종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럼 우량 품종은 뭐냐 하면 재배적 특성이 우수해야 된다. 재배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배를 했을 때 관리가 일단 편해야 된다, 쉬워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 개발된 기술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면 더욱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국가 품종 목록, 그 내셔널 리스트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 생산 수입을 해서 이제 판매하는 경우는 신고 후에 생산 판매가 가능하게 관리를 하는 것.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 중앙정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주로 이제 주식의 경우에 해당되죠.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 이런 애들이 많이 재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 식용으로 하는 것 중에서 많이 재배되는 것, 이것을 주로 우리가 국가에서 관리를 한다. 이런 것들은 우량 품종으로 국가가 지정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의 농가에 가보시면은 이장님이 올해는 어떤 품종을 심으세요 추천하시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 품종의 고유 이름, 이것은 뭐냐면 특성이나 유래를 나타내는 낱말에 작물 이름을 붙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장엽콩 하면은 장 긴 장자, 잎엽자, 잎이 긴 걸 말이죠. 잎이 긴 콩을 장엽콩 이렇게 말하고, 보리에서는 올보리, 우리가 올되다는 말을 쓰죠. 올되다, 빨리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올보리, 빨리 익는 조생종을 말하죠. 그 다음은 이제 대립벼, 대립벼라고 하면 대립벼라고는 대립, 입자가 그 나달 알맹이가 크다는 거죠. 크다, 그런 벼를 말하고, 충주팥 하면 충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팥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유래라든지 여기에 이름을 이제 붙이는 거죠. 과거에는 벼 같으면 이제 호남하고 영남, 그러고 이제 수원에서 많이 생산이 됐죠. 그게 이제 농촌진흥청 산하 벼를 만드는 품종을 담당하는 육성하는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밀양 메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원 메토.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그 수원 19호가 유명했죠. 사례작물 아주 길고 수량이 많은 거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